우선은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있어요. 옥트리라는 그 아주 큰 헤지펀드의 운영자기도 하고 주시장에는 사이클이 있다라는 사이클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책에 써 있는 말 중에 listen to the cycle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이클을 귀 기울여 들어봐라. 사이클을 한번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써놓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투자에서 성공하는 70% 이상 좌우하는 거라고 저는 여러 번 또 오랫동안 그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셔서 얘기를 나누셔도 종목을 추천하는 분들과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 그러니까 주식으로 말하는 어떤 종목은 시장과 상관없어요. 시황과 상관없이 어떤 기업이 호재가 생기고 어떤 기업이 뭔가 이슈가 발생해서 사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는 문제는 아니죠. 한 번의 성공은 시장 상관없이 그 기업에 일어난 일만 갖고 투자해도 되지만 1회의 일시적인 그 성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자산을 키우고 내가 필요한 자산, 예를 들면 연금 한 몇십 년에 걸쳐서 10년 이상, 20년씩 이렇게 연금 자산을 키워야 되는데 어떤 종목 하나를 잘 선택한 걸로 그 해결되는 게 없어요, 별로. 그리고 2, 3년간의 목적 자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전세 자금 아니면 집을 사시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자녀분들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그런 자금, 그 다음에 아주 일시적인 1, 2년짜리 자금을 할 때도 종목 하나 사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계속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시장이 투자할 만한 때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4개의 계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계절에 다 투자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전문가는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겨울이라 그래서 완전히 주식시장이 아주 찬바람 불고 폭락하고 공포의 순간이 오는 때도 반대로 떨어지는 데 투자하는 방법은 있으니까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그런 시기에 심리적으로나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투자 도구가 없어서 그런 시장에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절 중에서 정말로 투자할 수 있는 제가 추천드리는 계절은 2계절이에요. 봄과 여름.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채권 비중을 극히 높여가는 겨울에 살 수 있는 거, 일반인이 살 수 있는 거 주식 사채. 뭐냐면 채권은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채권 정도가 겨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실 투자다운 투자는 봄과 여름. 특별히 지금까지 한 몇 번의 사이클을 경험해 보니까 수익률은 봄에 많이 납니다. 물론 여름에도 오늘 여름 얘기 드리겠지만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을, 겨울은 어떡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 배분을 통해서 보존하고 마치 겨울에 동면하듯이 그런 구간을 넘어서 또다시 봄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이 말하는 소리는 2가지입니다.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시기인가? 지금 사도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내용을 판단하려면 사이클은 지금 현재 리커버리 사이클이고 우리가 기다린 여름 익스펜션. 그래서 회복과 확장이라고 보통 자산 배분 사이클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봄이냐 여름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시장을 판단하는 이유는 사이클을 제대로 판단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있느냐를 보는 거라. 2번째는 무엇을 살 것인가가 중요한데 무엇을 살려고 하면 포트폴리오 포지셔닝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것도 사이클에서 옵니다. 어떤 사이클에 와 있을 때 어떤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지가 거의 제한되죠.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시장에는 계절이 있다, 사이클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상 투자의 자산 관리에 있어서 내 자산을 키우고 넓히는 데 있어서 이 사이클을 판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상황에 저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스스로 지금 이 계절에 투자로 참여하신 상태예요. 그러면 그냥 있으면 되는 거면 그냥 뭐 특별한 어려움 없이 보유하면 되겠죠. 그런데 계절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일반적인 계절에서도 너무 당연하게 적응하고 살고 있지만 계절마다 규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우리 지금 아직 1월 지금 10월이잖아요. 여러분 1월 한번 기억해 보시래. 1월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날씨가 추울까 더울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1월 달에 나가면서 반팔 입고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그냥 너무 당연하게 외투까지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이클에 적응해서 사는데 투자 시장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죠. 같은 오도라도 봄의 오도가 있고 여름의 오도가 있고 가을의 오도가 있습니다. 기온이 그 계절을 말해주진 않죠. 특별히 오늘 제가 사이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내내 얘기하는 얘기의 그 포인트, 목적입니다. 잘 보세요. 자연의 계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계절 가을인데 제가 이번 휴일에 어떻게든 한번 그 가을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좋은 그걸 느껴보려고 중간에 한번 자전거 타보려고 애썼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이렇게 그 호수공원처럼 이렇게 쭉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역시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지나면 가을도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아침에 기온이 선선해졌죠. 지금은 추울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날짜 안 따져도 그냥 오거든요. 근데 금융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봄 다음에 반드시 여름이 오지 않아요. 다시 겨울로 간 적도 제 기억에 2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 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위기가 온 다음에 살아나는 듯 하다가 다시 처박혔다. 이런 뜻이에요.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저희가 3개의 위기를 여기다 표현해 놨습니다. 요번 코비드 19 2020년에 주가 시장으로 보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역사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40% 이상 빠졌죠. 금융위기, 대공황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2개가 다릅니다. 보시면 금융위기는 약간 옅은 색이죠. 옅은 색은 첫 번에 폭포수처럼 빠졌을 때 그 다음에 봄이 왔는데 지금처럼 몇 달이 지나서 봄이 와서 주식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금융위기는 계속해서 꾸준히 내려서 조정을 거듭하긴 했지만 더 올라갔어요. 이건 뭘까요? 이건 대공황 때입니다. 똑같이 반등이 나왔는데 얘는 긴 시간 훨씬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대공황이니까 그랬지? 아니요. 실제로 대공황처럼 이렇게 깊게 빠진 적은 없어도 아주 깊게 하락을 후퇴를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11년, 12년 유럽 위기가 왔을 때 그때도 상당히 심각하게 하락을 느꼈죠. 뭐 이런 정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극복해서 올라갔지만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볼 건 봄 다음에 여름이 오는 때도 있지만 다시 겨울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때는 운에 맡기고 그냥 이번에 잘 되겠지 하고 가야 될 거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까 제가 listen to the spring cycle 이렇게 얘기했죠. 사이클의 소리를 들어보면 사이클은 그러니까 오늘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계절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구별하고 계절을 분별해서 여름으로 간다면 여름에 맞는 옷을 준비하고 여름에 맞는 어떤 스케줄을 짜는 게 맞죠. 그래서 요트 내지는 그 수상 스키 이거 하러 가는데 겨울에 나서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봄인 거는 이미 이제 1라운드 끝난 거죠. 여름이 될 것인지 겨울이 될 것인지를 한번 판단하고 그럴 때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계절에도 단계가 있다. 계절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름이 오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다.
여기서 당긴 이런 겁니다. 초봄이 있고 늦봄이 있습니다. 그럼 초봄은 아직 봄인지 겨울인지 긴가민가 하는 게 좀 있겠죠, 느낌이. 늦봄은 어떨까요? 거의 여름에 대한 어떤 느낌을 많이 느끼는, 거의 여름에 가까운 그런 봄일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늦봄은 어떤 의미가 있냐? 반드시 여름이 올 거라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인들이 늦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볼 일인데, 여름이 올 것인지를 판단을 해보고, 확실히 여름을 여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늦봄에는 시그널상이 있어요. 그런 게 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여름으로 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주식시장의 사계라는 계절이라는 얘기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코스톨란이라는 유명한 사람도 이런 식의, 물론 달걀 모델이란 걸 걷지만 똑같이 순환하는, 그래서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두 번째는 리세션이에요. 우리도 리세션이 왔죠? 깊은 불황이 오고, 그 다음에는 저물가 저금리, 리세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경기가 안 좋은 그런 것 때문에 물가가 낮지만 이제 성장을 해서 지금 여기쯤 되겠죠. 봄, 여름을 통해서. 골디락스는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만약 긍정적인 모드로 들어가면 리플레이션 장세라고 말했어요. 리플레이션 장세로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리플레이션, 두 번째 디플레이션, 세 번째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있는 이유는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제가 리플레이션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리플레이션 장세가 되면 물가가 나타나긴 하지만 치명적이지 않으면서 기업들 실적이 따라 나타나고 경기가 실제로 증명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봄에는 봄을 구별은 겨울과 봄을 구별하는 건 더 이상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멈춘 채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되고, 봄과 여름을 구별하는 방법은, 여름은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고 실제로 실적이 나타나고 실제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때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을 여름, 가을과 여름을 구별하는 건, 가을은 금리가 상승하다가 멈춘 때로부터 다시 금리가 하락하는 겨울까지 사이를 가을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구별하는 주식시장의 사기가 있고, 또 하나 있죠. 우라카미 구니오라는 일본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주가지수가 여기서 깨져서 이런 모습이 나는 거죠. 첫 번째 상승, 봄과 같은 금융 장세가 있고, 두 번째 상승, 여름과 같은 실적 장세가 있다. 똑같이 사계절처럼 말하는 거지만 봄을 금융 장세라고, 그 다음에 여름을 실적 장세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사이클 이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본 학자예요. 우라카미 구니오라는 사람이고, 지금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금융 장세에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 장세에서 실제로 실적이 살고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이때 실적 장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실적 장세 얘기를, 우리 계절로는 여름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되겠죠. 자, 봄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여유 있으면 이 봄의 소리예요. 네, 오늘 우리가 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얘는 잘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좋죠? 그럼 저희도 금융시장의 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이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정신없이 장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 봄의 소리를 하나하나 구별하면서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그 금융시장 봄의 소리는 실제로 여름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것들 중에 요즘 나타나고 있는 거 두세 가지를 통해서
실제로 여름에 거의 가까워 오고 있다.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릴 거고 우리가 앞으로 확인해야 될 두세 가지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요즘 이제 시장이 어수선합니다. 지금은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다고 해서 미국이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스스로 그냥 그렇게 믿고 장이 따뜻해지는 바람에 우리 분위기도 그렇게 됐지만 지난주만 해도 험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직도 그 위험은 해결되진 않았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위험은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 불복하면요. 미국의 연방 그 헌법에 의한 거로 보면 끌어내릴 방법이 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낸시 그 다음 뭐죠? 그 이름이? 낸시 펠로시인가요? 예, 그분이 헌법 수정 올렸어요. 하나. 될 리가 없죠. 통과가. 그게 뭐냐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수정 헌법에 의하면 현직 대통령이 버티면 끼케야 대법원으로 가는 건데 지금 대법원은 최근에 트럼프가 임명한 공화당 출신 때문에 사실 뭐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트럼프가 확진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공화당 쪽에 그 대법관 임명하는 거에 그렇게 온 힘을 기울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은 그 불확실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블루웨이브에 대한 기대로 그냥 좀 따뜻해져서 그렇지 사실 시장에 굉장히 큰 어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었고 힘든 모습이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오랫동안 제가 한 10년, 20년 이쪽 일을 해왔으니까 제가 고객을 많이 대해왔어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제가 고객을 직접 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미디어 통해서 뵙는 것 외에 직접 만나는 일들이 훨씬 적지만 예전에 10몇 년간 계속 직접 고객 관리를 해왔으니까 제일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지금 같은 시기가 오면 우려감으로 인해서 편안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대답을 드리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그분의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 터지면 또 금방 불안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그런 경우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지금처럼 구체적인 시장의 시그널을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그 시그널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 그 정도예요. 스스로 확신이 없으면 훨씬 더 많이 흔들려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조급하신가요?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듣는 소리는 엄청 불안해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또 엄청 빨리 이거 사면 무조건 수익 날, 왜냐면 앞에 수익이 좋으셔서 그러신 분도 많이 뵙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공포감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왜? 불확실한 게 너무 많고 커서. 근데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시장이 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까 그 주식시장의 사계절에서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빼따꽁풀리란 말이 있습니다. 빼따꽁풀리는 뭐냐면 주식시장은 특이하게도 뉴스가 나오고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뉴스가 나온 날 주가가 빠져요. 그 전에 이미 반영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빼따꽁풀리는 무슨 말이냐면 기정사실이란 뜻이에요. 이 금융시장은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기정사실처럼 미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향해서 움직여요. 왜 그러냐? 보이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주는 시그널이. 기정사실화처럼 시장이 이미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정사실화한 상태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일드 커브 스티프닝이라는 말은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만기별로 금리가 차례차례 높아지면 이게 일드 커브인데 일드 커브가 이렇게 가파르게 서 있는 걸 스티프닝이라고 하고요. 옆으로 누워 있는 걸 플래팅이라고 해요. 플래트닝. 스티프닝은 뭐냐면 만기가 짧은 채권, 국채보다 만기가 긴 채권이 금리가 훨씬 더 높아서 이렇게 정교하게 서 있는 거. 이게 정상이죠, 원래? 그런데 늘 채권 시장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만약에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면 장기 금리를 장기의 보상으로 받는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또는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이 되면 채권을 사기 때문에, 국채를 사기 때문에, 특히 장기채를 사기 때문에 채권을 사면 이제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채권값이 오를 때 금리는 떨어지게 나타나요. 더 많은 사람이 사자를 내면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 이게 옆으로 누워버리게 돼요. 근데 지금은 이게 스티프닝 하다는 10년 만기와 30년 만기 금리가 훨씬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현상이 어떤 때 나타나냐면 향후에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세요. 이 기사 한번 보실까요? 월가의 장기물 미국채 하락 배팅이 기록적으로 늘었다. 기록적으로 늘었다는 건 어느 정도냐면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이에요. 이 월가 채권 트레이더들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것, 특히 10년물, 30년물들이 장기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 거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배팅이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이에요. 순매도 포지션이. 장기물 채권 순매도는 뭐냐면 채권을 팔자인데, 팔자는 뭐예요? 채권이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은 때는 언제 안 좋아요? 채권이 금리가 올라갈 때. 결국 앞으로 장기채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는 데다가 월가 트레이더들이 2007년 이래로 제일 많이 배팅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그런지는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월가 트레이더들은 아까 제가 말한 빼따 꽁플리, 이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서 금리가 아직 선거도 안 끝났는데, 아직 거의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안 남았는데 바이든이 됐거나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어쨌든 누가 되든 금리는 오를 거라고 보는 거죠, 이들은. 근데 금리가 오르는 걸 빼따 꽁플리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배팅을 얼만큼? 2007년 이래 제일 많이 했대. 금리가 앞으로 오를 거야. 2007년 이후로 지금처럼 확실하게 트레이더들이 믿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요게 빼따 꽁플리예요. 월가 트레이더들이 금리가 올라간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금융시장은 빼따 꽁플리라는 특성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특성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봄의 소리를 듣고 이제 확실히 늦봄, 여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려면 조건이 5가지 정도 있다는 거예요. 여름이 오는 소리를, 봄의 소리를 확실하게, 지금은 여름으로 가고 있다, 늦여름이다, 이렇게 하려면 5가지 정도를 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그냥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이 다음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판단하는 근거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투자를 한다는 건 근거를 갖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계절은 그냥 여름이 오지만 금융시장에는 여름일 수도 있고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이 오는지 겨울로 다시 돌아가는지를 결정해야 돼요. 나중에 겪어보면 됐습니다. 왜? 이 겨울은 심각한 하락으로 나타나요. 이런 때는 제가 왜 사이클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냐? 모든 게 빠르집니다. 아무리 대단한, 요즘으로 말하면 한 달 전에 테슬라처럼 하늘을 뚫을 것 같은 애플도 이때는 다 떨어집니다. 예, 죽었다 깨어나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죠. 그렇다고 애플의 가치와 테슬라의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기업은 계속 먹고 살고 빌딩을 짓고 잘 삽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만큼은 누구도 못 바꾸고 계속 작은 값을 평가받는 대로 갑니다.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동빵. 지금 모습만 보면 자동빵 다 오를 것 같았죠. 9월 달 조정 이전에 여러분이 볼 때 테슬라는 어땠어요? 승승장구했죠? 지금은 어때요? 이런 겁니다. 우리 가을이 어느 날 딱 일어나는데 아주 차가운 바람이 느껴졌는데 그 전날 무슨 사인이 있었나요? 그냥 갑자기 나타난 찬바람 같은 거예요. 그냥 가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시장이 말하는 소리. 그래서 저는 봄의 소리가 있고 여름의 소리. 오늘 여름의 소리를 가르쳐 드릴 거죠. 초여름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초여름에는 뭐가 움직이고 어떤 업종이 움직이고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지. 제가 말하는 오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만약에 공자님 말씀 같으시면 제가 사과드려야 될 거예요. 네, 오랫동안 여러 번의 사이클에서 찾아낸 특징들이에요. 오늘 한번 들어보시죠. 자, 봄의 소리는 이렇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 국채 시장에 강력한 상승이 나타납니다. 국채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위험이 나타났다는 거고 일종의 공포 국면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 이거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빠진 모습이에요. 이게 S&P입니다. S&P 그냥 급전 낙하합니다. 채권은 어때요? 이때 더 올라가겠죠. 금은 어때요?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공포 국면입니다. 예, 그때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매일같이 막 10%, 11%씩 막 빠집니다. 예, 멈추질 못해요. 이런 국면이 나타날 때 사실은 봄에 가까이 온 부분들은 확실합니다. 또는 스프레드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채권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채권 스프레드라는 건 뭐냐면 채권 가격 차이예요. 미국 국채는 이만큼이고 한국 국채는 혹은 뭐 브라질 국채는 이렇게 이 차이만큼이 값이 떨어지는 거죠. 아마 5분의 1 정도 가 있을걸요. 예, 공포 국면입니다. 채권 값으로는 완전한 폭락이에요. 아까 주식도 폭락했는데 채권도 엄청나게 폭락합니다. 이상하죠? 아까 저는 채권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이거는 안전하다고 보여지는 미국 채권 얘기한 거예요. 위험이 오면 신흥국 채권은 그 다음에 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폭락을 합니다. 왜?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이때는 공포 국면. 이때 공포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 모브 지수. 모브는 채권 빅스 지수예요. 전부 다 폭등합니다. 변동성의 폭등이죠. 이런 모습이 있고 봄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가 아니면 이런 공포 국면에서 사서 들어갈 수 있지는 않죠. 하지만 희한하게도 2009년도 그 서슬퍼런 시기에 워렌 버핏은 그때 주식을 사면서 뭐라고 했냐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시장에 피가 한 번 할 때 나는 주식한다. 그 외에는 대부분은 채권을 한다. 진정한 공포 국면이 와야 봄인 거죠. 그래서 봄의 소리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신용 스프레드가 변화된다. 신용 스프레드가 변화되는데 축소되는 거예요. 축소는 이런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값이 폭락했다가 다시 값을 찾는 거죠. 이 스프레드라는 게 이게 벌어지는 건데 벌어진 게 좁혀집니다. 벌어진 게 좁혀집니다. 이게 축소예요. 이때는 언제예요? 이거 보시면 연준이 회사채, 정크 회사채를 사준다고 했을 때 바로 그냥 뚝 떨어져 버리고 좁혀집니다. 이거 한국 크레딧물들 트리플 A 공사채, 공사채면서 트리플 A는 그냥 바로 좁혀지죠. 코로나의 위험이 없어져 가면서 확실하게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이게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겁니다. 이거 채권값이 오른 거예요. 어떤 채권? 크레딧 채권들. 다 보세요. 여기 국채 없죠. 그래서 이런 축소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비로소 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확인은 언제 됐어요? 회사채 같은 경우, 우리나라 회사채 같은 경우는 한 6월 달 될 때까지 축소가 안 됐어요. 아직도 위험이 시장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미국 회사채들은 축소됐었죠. 이런 식으로 안전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 번째, 장기금리가 높아지고 단기금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언제나 그런 거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가 더 아직도 어둡다고 생각할 때 장기금리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집니다. 왜요? 왜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채권은 인기가 있고 사자가 많으면 금리가 내려가니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만약에 아직도 위험이 안 사라졌으면 장기금리가 낮고 단기금리가 높겠죠. 그런데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위험이 높을 때는 채권을 선호하는데 채권을 선호하면 금리가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일드 커브 스티프닝,
만기가 다른 채권들의 선을 이어놓은 게 일드 커브라고 했습니다. 이 일드 커브가 이렇게 스티프닝이라는 게 뭐냐면 경사가 졌잖아요. 경사가 약해지면 그 플래트닝이라고 합니다. 평평하다고. 이거 스티프닝, 경사가 있다. 플래트닝, 평평하다. 평평하면 뭐예요? 10년, 30년 뒤에 금리가 낮은 거고 아직은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경기가 아직 좋아지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갈 때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월가가 일드 커브 스티프닝에다가 최대한 투자를 했어요. 이게 경사가 점점 더 생긴다는 얘기는 10년물이 더 높고 30년물이 높은 게 점점 심해진다. 혹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장기금리가 더 오를 거다에다 투자해 놓고 있는데 이거는 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리, 봄의 세 번째 소리, 장기금리가 높아지고 단기금리가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네 번째, 채권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이 짧아진다. 같은 만기 채권이라도 이표가 높은 채권을 더 선호한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그 자료는 안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희 요즘 채권 그 퇴직연금 펀드 운영하는 쪽에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퇴직연금 펀드에서 1.7짜리 2년 1.7짜리 채권 사려고 찾고 있는 중이에요. A등급 이상인 채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채권을 장기금리가 높아지고 단기금리가 낮아지는 시장에서는 지금 채권을 오늘 사갖고 들고 있으면 내일부터 마이너스 나요. 왜냐하면 내일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값은 떨어진 거죠. 모레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값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장기채가 오른다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배팅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진짜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미리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연금 펀드라고 마이너스가 안 나요? 퇴직연금 펀드도 채권 들고 있으면 마이너스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같은 사람들, 펀드 매니저들 운영하는 사람들이 뭘 찾냐면 채권을 모아갖고 펀드에다 운영하는 걸 찾은 게 아니라 그냥 2년 지나면 2년에 1.7짜리 발행된 채권을 그냥 직접 사기를 원해요. 얘는 중간에 아무 변동 없어요. 2년이 지나면 그냥 연 1.7%를 줍니다. 값이 떨어지고 움직이는 거 개의치 않아도 돼요. 왜? 그냥 그때까지 1.7이라고 믿고 들고 있다 받으면 부도만 안 나면 돼요. 근데 채권을 막 모아서 운영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점점 빠져가지고 전체 평가 금액이 마이너스가 뜨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갑니다. 왜? 듀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만기라 그랬죠? 만기를 긴 걸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앞으로 점점 마이너스가 더 크게 나요. 아까 월가 트레이더들이 2007년 이래로 제일 많이 지금 배팅했다 그랬죠? 장기채가 값이 빠지는 거에다 대해서. 예,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A등급이면서 1점 몇 프로짜리 채권 찾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시장이. 차라리 지금 발행 금리 채권을 그냥 사서 들고 있고 싶은 거죠. 봄의 소리입니다. 다섯 번째, 달러와 시장이 상관성이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9 거의 달러와 반대로 거의 움직이는 시장이 뚜렷할 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주식시장이고 밑에 있는 게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때 주식시장 오르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 조정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때 주식시장 오릅니다. 이게 최근이죠. 달러 인덱스가 다시 93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주식이 요즘 오르고 있습니다. 전에 한창 달러 인덱스가 92까지 막 떨어졌을 때 장 올랐었고 다시 이게 95, 96까지 갔을 때 장 빠졌습니다. 달러가 인덱스와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상관성이죠.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아주 높아지면 이건 전형적인 봄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은 금융장세라고 보통 말하는 봄의 장세 모습이 뚜렷하고 특별히 세 번째 모습이 여름을 어느 정도는 예고하는 여름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인인데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가에서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트레이더들의 배팅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확실해 보인다. 이런 모습들이 현재는 여름을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금융장세가 나타날 때 우리가 이후를 예상하려면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금융장세는 아직 실물 시장이나 경기가 실제 좋아지지 않았는데 돈을 풀어서 주식시장에 올라온 면들이 많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봄의 특징은, 봄장세의 특징은 아직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고 아직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주식시장은 1차 상승을 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S&P가 1차 코로나를 극복하고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거 왜 그러면 이렇게 연준 중앙은행과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이러한 일을 하려고 주식시장을 회복시키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느냐? 왜냐하면 부의 효과 때문에 웰스 이펙트라는 게 나타나길 원하는 거죠. 웰스 이펙트는 뭐냐면 자산값이 올라감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기 소득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효과를 말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특별히 한국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앞으로도 더 가야 될 길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주택시장이 좋아지면 따뜻해지는 비율이 100명 중에 3, 40명은 주식시장 올랐으면 적어도 자기한테 더 좋은 효과가, 자기 재산이 늘어난 효과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35%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는 10%. 우리나라는 뭐에 제일 많이 연동돼 있을까요? 부동산이요. 예. 그래서 부의 효과라는 건 뭐냐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아, 내가 내 소득이 늘었어 라고 느끼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웰스 이펙트 지수와 소비 심리가 좋아지는 게 같이 움직이는 거. 이게 부의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시장은 아직 안 좋아졌어도 금융 양적 완화를 통해서 웰스 이펙트를 기대해서 그럼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소비 심리를 좋게 만드는 거고, 소비 심리를 좋게 만들면 소비에 대한 생각이 좋아졌으니까 소비를 실제로 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실제로 지표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지표는 현재 2020년 현재 보면 개인 소비 관련된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 지표로는 잡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매 판매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 자, 보세요. 소매 판매는 코로나 이전을 거의 회복했네요. 소매 판매 지수는. 그 다음에 개인 소비도 거의 따라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표가 이렇게 잡히고 있는 거죠. 이게 부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어제까지도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가 있었어요. 그때 자영업자들 전부 어렵게 힘들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장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물 경기가 좋아졌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면 원래는 소비를 꺼려야 되는데, 보세요. 지표로는 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소매 판매가 이미 기존을 넘어섰다는 건 사람들을 움츠려들게 하는 마음을 뭔가가 풀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지표가 아니고 실질적인 거를 봐야 하는데, 자, 보시면 우선은 이 부의 효과를 통해서 기대하고자 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실제 지금 어떤지를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도 제가 시장 사이클이나 계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봄은 돈으로 금융장세에 의해서 돈을 푸는 걸로 가능하다.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가 확장되려면, 여름이라는 실적 장세로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으로 그냥 내가 금융자산이 높아졌어 좋네 라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도 되겠네 라고 하는 소비를 실제로 일으킬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이걸 따져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 다음에 반드시 여름이 오지 않으니까, 겨울로 갈 수 있으니까 따져보는 거고, 뒤집어 말하면 이 선거라는 불확실성이 끝나고 났을 때, 누구든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지금 이미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라온 이 시장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시장이 더, 강세장이 더 진행될 수 있는지, 더 연장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파악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돈으로 되는 부분까지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라운드 이미 끝났어요.
이제 2라운드는 돈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불쏘시개가 되는 웰스 이펙트는 어느 정도 발생한 걸로 보여져요. 자, 지표 그렇고 조금 이따 실물 지표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실제로 소비를 살려 넣는지, 실제로 소비가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지표는 좀 전에 보여드렸고 실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걔가 소비가 살아나면서 몇 가지 단계를 검증을 받아야 이제 여름이구나.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는 돈의 힘이 아니라 실물 시장.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은 입만 열면 펀더멘털 장세라는 얘기하죠. 이제 금융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펀더멘털 장세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직 펀더멘털 장세가 아니에요. 저희는 펀더멘털 장세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펀더멘털 장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이 오는 소리를 들어야 여름으로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이제 그럼 추가 투자, 그 다음에 보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이 선거 앞전에 팔아야죠. 그리고 선거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버려야 되겠죠? 그러니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러 번 여기 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여기서 여기로 갔다는 거를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표는 뒤에 나타나. 지표를 보고 알 수 있다면 지표를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가 지표를 확인하고 움직이면 되는데 항상 지표는 뒤따라와. 우리가 지표를 보고 시장을 판단하고 투자할 수 있으면 그게 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데이터는 지표는요.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경제 지표에는 소프트 데이터가 있고 하드 데이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 데이터는 심리 지수들이에요. 근데 경제 지표예요? 아니 세상에 심리를 왜 경제 지표라고 하지? 경제 지표입니다. 보시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딱 봐도 심리 지표죠?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 심리 지표입니다. 경기 낙관 지수. 제조업 지수. 요거는 심리와 그 다음에 섞여 있겠네요. 요런 걸 소프트 데이터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산업 생산 지표, 소비 지표, 고용 지표, 재고 지표, 이건 그냥 숫자 하드 데이터입니다. 자, 보세요. 대부분의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가 일치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드 데이터는 아직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소프트 데이터는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늘 그렇진 않고요. 언제예요, 여기? 2017년. 제가 왜 2017년을 요걸 보여드린지 아세요? 지금 장세가 2016년 하반기 딱 그때입니다. 2017년하고 똑같아요. 제가 오늘 쓴 자료 많은 부분이 제가 2016년과 2017년에 강의할 때 썼던 자료들이 여기 막 섞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왜? 상황이 똑같아요. 그때 언제? 그 2016년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2015년 12월에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실제로 경기가 살았다고, 실물이 좋아졌다고 믿고 2015년 12월 달에 금리를 딱 올렸더니 실제 경기가 덜덜 떠느냐고 2016년 2월, 3월, 4월에 대폭락이 나옵니다. 중국 위기설, 그 다음에 3월, 4월 동안에 유가가 50불대였던 유가가 10불대까지 빠져요. 생난리가 납니다. 예, 그리고 코스피 1600 간다가 신문에 났어요. 그때가 2000에서 내려온 거니까. 예, 그게 2016년도 4월, 제가 보기엔 2월, 3월,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2016년 하반기에 여전히 조심스럽죠? 앞에서 그렇게 박살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2016년 하반기가 최고의 상승장. 예를 들어서 2016년 하반기에 브라질 펀드가 35% 수익률 났어요. 브라질 국채가 엄청나게 좋아졌고,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들어갔는데 2017년도는
2017년도는 이렇게 상승했어요. 자, 보시나요? 2016년도 이 폭락 이후에 2017년도는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본 10년, 15년 내에 이렇게 평탄한 장은 처음입니다. 1년 동안 조금 아주 견디기 충분히 좋은 하락만 하면서 올라갔어요. 이게 제가 가장 최근에 경험한 여름입니다. 초여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봄, 여름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2017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2017년에 열렸던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봐야겠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심리지표는 이미 여름을 말해주고 있지만 데이터는 어때요? 여러분이 믿는 하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이 하드 데이터를 따라서 2017년 배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쯤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이때 나옵니다. 하드 데이터. 근데 이게 요번에만 그러냐? 늘 그래왔어요. 지금 봄도 여러분이 코로나 때 4월 달에 올라오고 5월 달에 올라올 때 여러분 5월 폭락설에 동의 안 하셨어요? 세린메이? 안 들어오셨어? 6월 위기설 안 믿어졌어? 믿어졌잖아. 7월 위기설 너무 믿어지지 않았어?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 지금은 여러분 중에 반은 간다 이러고 계시죠. 네. 왜? 막 50%씩 수익 나잖아요. 종목들이. 근데 그게 4월에도 여러분의 확신이 이미 이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미 가는 장이야. 이래서 한 건 아니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항상 시장은 가장 공포일 때 들어갈 수는 없어도 그 다음 단계는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드 데이터는 아직 안 나타났다라는 거지. 그럼 하드 데이터 말고 뭐가 말해주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2016년에서 2017년을 열어주는 이 시점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알 수 있었던 시그널은 뭐였는지 여기서 확신을 가지면 늦습니다. 왜? 조금 올라가다가 폭락. 예, 조금 올라가다가 폭락. 여러분이 매번 반복하는 거. 예, 조금 올라가다가 폭락. 왜? 코로나도 언제 들어왔으면 저렇게 돼요? 뭐 최근에 9월 달에 들어오요. 8월 말에 들어오셨으면 조금 올라가다가 하락. 이렇게 됐겠죠? 예,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잘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늘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기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생바닥에서 못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피가 철철 흐르는 공포에서는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봄의 소리 5가지 왜 말씀드렸을까요? 여기서 그걸 확인하고 여기선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여름의 소리, 여름이 열리는 거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웰스 이펙트에 의해서 여름을 여는 일이 시작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메인 스트리트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좋아지지 않았지만 월스트리트는 이미 회복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따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소비를 합니다. 그 소비가 어느 정도 됐나 봤더니 보세요. 이만큼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제가 조금 있다가 실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미국 자동차 판매. 미국 자동차 판매. 우리는요, 경기가 좋아진다, 나빠진다를 자동차로 많이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클러스터가 커서요, 실제 경기에 영향을 많이 줘요. 특별히 이건 미국입니다. 왜요? 미국은 자동차가 필수 소비재예요. 우리하고 조금 달라서 그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제가 뭐 미국을 많이 돌아다녀요. 저희 미국에 많이 돌아다닌 김대리가 있는데 미국에 많이 다녀본 사람은 동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작아야 발달하지. 웬만한데 다 저기 전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영화의 대부분은 광활하고 크루즈 기능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되는 데잖아요. 그런 데다 보니까 자동차 아주 똥차라도 있어야 어디 월마트는 갈 거 아니에요. 코스트코 가려면은 차 그래도 기어가도 차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어때요? 코로나 딱 끝나고 컨택 원택 난리를 칠 때 이미 7월부터 미국의 자동차는요, 마나임 자동차 중고차 지수가 최고치를 찍었어요.
자동차 판매가 장난 아니었어요. 자, 근데 이거는 토탈 오토마켓이에요. 자, 어떻게 됐나 보실까요? 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요. 코로나 직전에 2월 달에, 2020년 2월 달에 143만 대, 연율로 1600만 정도 될 겁니다. 얘는 연율로 계산해요. 그 정도 팔렸었어요. 그런데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빠지기 시작해서 4월 달에 몇 대? 56만 대. 56만 대면 연율로 얼마가 빠진 거예요? 반 토막 이상 난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이게 경기야, 이게. 그죠? 그런데 지금 9월 달 어때? 9월 달 137만 대. 연율로 1,500만 대 중반까지는 따라왔어. 50만 대 차이나. 2월 달하고. 연율로. 얼마큼 좋아진 거예요? 거의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는 미국의 경기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소비예요, 소비. 소비가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부가 돈을 줬잖아요. 그렇죠? 코로나인데 요번처럼 빠르고 강하게 일단 금융시장 아까 봄의 소리에서 나왔던 스프레드 막 부도 이런 거 안 나게 연준이 막아줬죠. 그 다음에 정부가 돈을 꼽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을 계산했더니 오히려 플러스야. 실업소득까지 다 받으면. 그죠? 그러니까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해도 돈 없으면 못 사요. 웰스 이펙트가 나타나서 소비는 이제 1차 소비가 나타난 겁니다. 1차 소비. 초여름은 늦봄과 초여름을 가르는 커다란 시그널은 2차 소비가 나타나야 돼요. 소비가 1차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1차 소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1차 소비가 발생을 해가지고요. 자동차가 막 팔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회사 대표가, 회사 사장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사는 거야 이거? 소비가 사는 거야? 이거 돈 많이 풀어가지고 잠시 좋아지다가 다시 가라앉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까지 10,000개 주문이 들어오다가 이번 달에 15,000개가 주문이 들어왔는데 5,000개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은행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바로 기계 들여놓고 사람 뽑지를 않는다 그랬죠. 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사람 뽑아놓고 대출 받은 거 이거 전부 다 너무 큰 빚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해본다 그랬어요. 만약에 소비가 늘어나서 주문이 5,000개 더 늘었어도 기존 자동차 부품 회사 그 대표는 뭐부터 한다고요? 일단 버티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0개 주문을 더 소화해야 되잖아요. 10,000개 생산할 수 있는데 5,000개 더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야근해야지, 야근. 이계조로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근까지 돌리면 뭐가 좋아진다 했어요? 공장 가동률이 만약에 돈 빌려가지고 옆에다가 하나 더 만들면 가동률이 얘는 따로 따질 테니까 가동률이 높아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일단 2개조로 돌리고 더 많이 생산해 보려고 하니까 가동률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름으로 가려면, 봄이 아니라 여름으로 가려면 봄은 여기까지예요. 1차 소비가 생기는 것까지. 이게 다시 끌어올리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겨울로 가는 거예요. 끌어올린다는 건 뭐냐? 실제 회사들이 가동률을 높이는 데 버티다가 못 버티고 새로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임대하고 기계 들여놓고 사람 뽑는 거. 이렇게 되면 그걸 뭐라고? 실적 장세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동률에서 우선 표가 난다고 했죠. 가동률에서. 왜? 일반적으로 미국은요,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반적으로 미국은 정상적인 그냥 돌아가는 가동률이 75%로 봅니다. 정상적인 가동률이에요. 지금 몇 프로? 이번 달까지 71%. 아직 긴가민가?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자동차 주문 많죠? 오다가 많잖아요. 지금 사자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산 적게 하죠. 어떻게 되겠어요? 재고 어떻게 돼요? 재고 최악이에요. 재고 엄청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엄청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대표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재고를 그대로 버티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 재고로 해결을 해볼 건지 아니면 재고를 더 쌓기 위해서 생산 주문을 내겠죠?
그죠? 그럴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겠죠. 이 상상 되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동률이 80%대 들어가야 어떻게? 여름으로 간다고 믿는다. 75%가 정상. 그 다음에 버텨보는 게 80%대. 80%대가 넘어가면 못 버텨요, 더 이상. 결정해야 돼, 양당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름으로 넘어가려면 지금 이 공장 가동률, 이거 지표 페더럴 리저브에서 나온 거예요. 다 뽑을 수 있으세요? 여기서 80%대를 넘어가는 걸 확인해야 돼요. 가동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못 버티고 공장을 하나 더 지을 거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 가는 거예요, 은행. 은행 가서 대출 받아. 그래서 여름 장세 이 사이에 지금 고용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뭐가 들어가 있냐? 대출 태도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대출이 늘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임대가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장소 임대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자본재 신규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진짜 여름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진짜 여름이 왔다. 이제 여름 장세야. 이제 실적 장세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기 전에 저는 제 고객 운영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여름 장세의 시그널을 여름의 소리를 듣고 저는 여름 장세를 준비하는 포트폴리오로 변경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여름 장세라는 걸 확신하는 걸 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저는 기계 업종을 보고 확정합니다. 왜? 반드시 늘리고 나면, 생산을 늘리고 나면 첫 번째 기계를 들여놓게 돼요. 물론 우리가 아는 빅텍이나 이런 데는 좀 다르겠죠. 하지만 일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기계를 들여놓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뭘 볼까요? 여러분에게 자 보세요. 초반에 부의 효과가 나타날 때 먼저는 원자재가 움직입니다. 왜? 소비가 처음 1차 소비가 나타날 때는 재고를 늘리지 않고 재고를 소진하면서 계속 팔기 때문에 1차 소비가 나타날 때 원자재들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업재 원자재 값이 오르겠죠. 그래서 원자재 랠리가 나타나는데 저는 화학, 철강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주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기계 업종의 주가가 확실하게 어떤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여름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여름 투자에 대해서 확실히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 지금 말씀드린 거 기계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ETF 중에 코덱스 기계 업종이 있어요. 이 주가를 보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를 극복한 정도, 1차 소비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주가는, 상대 수익률은 코스피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래도 오른쪽에 보시면 기계주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두산인프라코아 이런 것들, 미국으로 말하면 캐터필라 이런 쪽들의 주가가 확실하게 좋아져야 합니다. 예, 지금은 어때? 상대 주가는 좋지만 전체 주가는 코로나 이전을 겨우 회복한 수준. 그죠? 그런데 얘보다 빨리 오른 것들은 어때요? 보세요. 화학. 얘는 에너지가 섞여서 그나마 화학주가 더 적극적으로 올랐는데 덜 나타나는데 보세요. 코로나를 이미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가 있죠. 그렇죠? 예,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은 이미 1차 소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수요냐면 디맨드 풀이 아니라 코스트, 푸시의 수요에 의해서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디맨드 풀까지, 수요까지 가야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업종을 흔들어 놓게 돼요. 이렇게 돼야 우리는 여름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고용지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지나고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뭐예요? 후행지표예요. 매주 고용지표를 우리가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계속 발표되죠, 지금? 그런데 그 고용지표가 선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아까 하드데이터는 늦게 나온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나오는 동안 여러분에게 나오는 주요 지표들은 가동률이 변하고 산업생산이 변하고 자본재 신규 주문이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도되는 뉴스에는 이런 건 안 나와요. 주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읽어내기가 어려운 재고지표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재고지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아까 근데 재고지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
그 토픽이 안 나와요. 그 여러분 재고지표 해석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의 변화를 가르쳐주고 있는 지표로 보는 사람과 일반 중요하다고 말하는 하드 지표들은 아직 안 돌아섰다니까요. 고용지표 요즘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7월까지 확실하게 좋아졌다가 8월 때 커브 확 죽었어요, 지금. 이번에 어저께인가 발표한 것도 보시면, 지난주 발표한 것도 보시면 예상치보다는 못했고, 그렇지만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죠. 그 고용지표 같은 것들이 조금 좋아진 거예요. 그 각도가 확 죽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고용지표를 갖고 계산을 하면 여름으로 아직 어렵겠는데, 그렇게 확 좋아지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행지표를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건 틀린 겁니다. 재고지표 설명을 드릴게요. 재고지표. 재고지표는 좀 독특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재고 관련돼서 다른 계산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재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은 소비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공장 가동률과 재고를 같이 보았을 때 기점에 와 있는 건 알 수 있어요. 그쵸? 갈등 때리는 순간에 온 거예요. 그런 어떤 이런 모습도 안 나타나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소비가 안 살아. 웰스 이펙트가 안 나왔고 1차 소비 자체가 없어. 여기처럼 90만 대 이런 수준에서 뭐 7, 80만 대로 계속 이어가고 있으면 고용지표처럼 조금 좋아졌다가 조금 덜했다 뭐 이런 정도면 이건 시작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소비는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은 아직 늘기 전에 재고는 보시는 것처럼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고 지표를 보면 우선은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소비가 살았구나, 1차 소비는 나타났구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분기점이 왔고 아주 중요한 시그널을 봐야 될 때가 됐구나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리스타킹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신문이나 뉴스나 그 다음에 이 전문가들이 말할 때 제일 많이 언급할 단어일 겁니다. 리스타킹을 이해하는 게 이번에 중요합니다. 뭐냐면 재고 확충 사이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은요. 미국은 그 재고를 그 밸런스 시트에다 반영하는 법이 한국하고 달라요. 그게 뭐냐면 칠판 없군요. 한국은 FIFO, first in, first out. 미국은 LIFO, last in, first out. 후입 선출법.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소비가 나타날 때 원자재주가 뜬다 그랬죠? 원자재 떠요. 그래서 원자재 값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원자재주에 투자돼 있어요. 저희 그 전기차 투자한 ETF가 원자재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 저희 안전하다고 말하는 인모스트 플랜 안에 원자재 지금 여러 개 기업들에 투자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원자재 상승을 여러분은 제가 원자재 얘기 별로 떠들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원자재 투자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펀드에는 원자재 펀드를 딱 들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원유에다 60% 투자한 효과가 나와요. 요즘 원유 올라야 내려요. 올랐다 내렸다고 별로 못 움직여요. 앞으로도 못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나 원유에다 투자하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원자재 펀드 투자하시면 원유에 자동으로 투자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투자가 어려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값이 지금 오르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면 FIFO하고 LIFO 따져보시자고요. 자, FIFO는 이렇게 돼요. 지금 6개월 전에 그러니까 그 코로나 터져서 6개월 전에 원자재 철강이라고 해볼까요? 철강을 수입할 때 예를 들어서 톤당 100불에 샀단 말이에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싸게 샀겠죠. 지금은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6개월 지났는데 지금은 톤당 100불이 아니라 톤당 500불에 살 수밖에 없어요. 원자재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 기업은 first in, first out이니까 재고를 평가할 때, 지금 남아있는 재고를 평가할 때, 예를 들면 평가하기 전에 만약에 물건 주문이 들어와요. 지금 요즘 아까 자동차 주문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나갈 때 재고 중에서 뭐가 나간다 그랬죠? 퍼스트니까 앞에 100불 주고 샀던 게 나가게 되잖아요.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남아있는 게 500불에 산 거. 그쵸?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나간 거는 100불에 산 거니까 자, 지금 요번에 한 6개월 동안 장사한 걸 평가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요번 6개월에 앞에 산 거 100불에 나간 게 나갔으니까 지금 보시면 비용을 할 때 DE 앞에 기초 재고에다가 구매한 값을 넣고 거기서 기말 재고를 빼는 게 비용식인데 그러면 앞에 나간 게 100불에 산 거가 나갔으니까 굉장히 싸게 산 거가 비용 처리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의 영업이익이나 실적을 따질 때 한국 기업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면 비용을 조금 쓴 게 돼요. 그죠? 그런데 미국 기업은 라이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들어온 게 나간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500불에 그죠? 500불을 관련해서 톤당 500불에 산 걸로 처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 장사를 평가할 때 비용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러면 이익이 정해져 있는데 비용이 커지면 실적이 나빠져요, 좋아져요? 나빠지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지지 않게 하려면 미국 CEO들은 그래서 항상 뭘 관리하냐면 사실은 실적보다도 재고를 관리한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재고가 떨어지면 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빨리 재고를 늘려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재고 관리에 아주 민감한 미국 기업으로서는 지금처럼 소비가 살아나고 지금처럼 가동률이 낮은 상태에서도 무조건 재고를 확충하게 돼 있습니다. 재고를 확충하는 게 뭐라고요? 리스타킹. 리스타킹을 했을 때 재고를 확충하느냐고 뭐가 나가게 돼요? 생산 주문이 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런 상태. 아직 공장 가동률도 낮고 아직 확신도 아직 없는 아직도 활발하게 시장에 적극적인 지표도 나타나기 전에 이미 미국은 주문이 기업들로부터 폭발적인 리스타킹이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언제 나올까요? 올해 말에는 실적으로 다 나옵니다. 결과치로 다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 실적이 대빵 좋은 걸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미 예고됐단 말이에요. 이미 우린 숫자를 읽을 수 있잖아요. 재고를 볼 수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근데 어때요? 리스타킹 아직 안 터지죠? 그래서 미국 실적과 미국 호황과 신흥국 호황은 6개월 정도 차이 나요. 왜? 파이포냐 라이포냐 따라 다르거든요. 파이포는 급하지 않아요. 왜? 이미 실적이 좋게 보이거든요. 뭐 급하게 땡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냥 파이포로 처리가 되니까요. 그죠? 세금도 보세요. 만약에 미국 기업이 왜 라이포인데 그렇게 전전긍긍하냐면 만약에 앞에 싸게 산 거에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혜택이 없는데도 세금이 나오는 결과가 생길까봐 미국 기업들은 빨리 재고를 확충해서 앞에 게 나가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은 훨씬 더 빨리 움직인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그 재고 리스타킹 때문에 겨울에 상당한 실적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4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는 걸 이미 우리는 시장에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게 왜 여러분에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면 지난 2016년도에도 이런 기간이 딱 지나고 났을 때 보세요. 재고가 출하 대비 재고 비율이 이렇게 바닥을 딱 찍었을 때 그리고 나서 지표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엄청나게 증명돼요. 엄청나게. 2017년 초반의 지표들이에요. 2017년에 엄청난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숫자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이미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재는 확정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서베이가 나오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된
흐름이 현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일단 1차 소비가 살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뚜렷합니다. 두 번째, 재고에 대한 확실한 행동을 예상할 수 있고 그러면 후행적으로 나오는 지표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러므로 미국장은 펀더멘털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이미 날스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고 자체가.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불확실해요. 하지만 선거 이후에 나오는 실적들은 지금 상황이 그 실적을 말해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라는 걸 통해서 바뀔 요인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진짜 여름을 여는 늦봄의 분명한 상징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여름이 실적 장세가 더 깊어지는 여름도 초여름이 있고 늦여름이 있다고 그랬죠? 늦여름은 그럼 뭘로 할 수 있느냐? 캐펙스입니다. 기업이 자신에게 투자하느냐를 보고 그래서 2017년으로 끝났던 이유가 2018년도에 트럼프가 감세를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때 2017년도에 이런 여름장 끝에 기업들이 그렇게 돈이 많이 생겼는데 그걸로 뭘 했다고 그랬죠? 자사주 매수하고 배당했어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캐펙스에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업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좋아질 거라고 보는 부분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부분이 작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여름은 초여름으로 끝났습니다. 2018년부터 금리 올리고 이러는 동안에 장은 점점점 꺼져가기 시작했어요. 활발한 여름을 맞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봄은 지나가고 있고 늦봄으로써 초여름을 여는 지표들을 확인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일정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마지막에 있는 늦여름까지 지금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여름으로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 여름은 본격적인 실적 장세입니다.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봄과 여름 사이를 이어내는 장이 리플레이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리플레이션 장세로 가는 시나리오가 훨씬 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현재는. 리플레이션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긴 하지만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아닌 상태.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이 지금 여름으로 만약에 들어가는 거를 아까 2017년에서 앞에 알았다면 해야 될 수 있는 투자들이 있고 자산 배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 여름, 초여름은 리플레이션 장세라고 말했잖아요. 리플레이션 장세가 나타날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쪽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원자재, 금, 은 이런 쪽들이 올라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금값이 올랐는데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금이 요즘 빠지고 있는데 지금 투자해도 되나요? 금은 더 투자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 여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금은 여전히 좋은 투자. 금은 더 추가로 투자해야 될 대상이 되겠죠.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여러 번 제가 소개한 이유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가 있는데 소프트 데이터는 심리에 관한 거라서 먼저 나타난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게 심리이기 때문에 얘를 따라서 움직이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좀 의심이 있어요. 의심. 사람들의 심리만 혹시 높아진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1년 장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나타났던 2016년도에서 17년도에 넘어갈 때 리플레이션 장세, 그 다음에 여름 장세에서 주로 올랐던 업종들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보시면 금융,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에너지 이런 쪽으로, 소재 이런 쪽으로 주요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니까 BI라는 인플레이션 기대지수와 연관성이 높은 업종들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2016년 회복으로 2017년도에 올랐던 거 반도체, 가전, IT, 하드웨어, 철강, 화학, 자동차. 그러니까 4, 4분기 지금 반도체, IT, 가전,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차화전. 정 아니고. 옛날에 차화정 아니고 차화전. 여기 전은 뭐예요? 전기전자. 예, 여기서 말하는 IT 가전, 디스플레이 이런 걸 말합니다. IT 하드웨어. 이게 전부 전기전자예요. 그래서 차화전, 예,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이게 여름 장세의 문턱에서 예, 항상 좋은 쪽이고 현재 원화 강세 국면도 상당 부분 이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